2026년 2분기,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EUV 공정에 투입되던 일본산 필수 소재를 국내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한 최종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내로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전례 없는 역사적 변곡점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 변화가 지닌 무게감을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흔한 부품 국산화 정도로 치부하기 쉽기 때문이죠. 실제 수치를 통해 실상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 소재는 일본 기업들이 독점해왔습니다. JSR, 시네츠화학, 그리고 도쿄오카 공업이라 불리는 이 세 곳이 글로벌 EUV, 포토레지스트 시장의 90%를 틀어쥐고 있었습니다. 단위당 가격은 무려 1억 원에 달하며 이들의 영업, 이익률은 47%라는 경이적인 수준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제조사가 지난 20년간 이들에게 막대한 이윤을 고스란히 떼어준 셈입니다.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견고한 성벽을 허물기 위해 국내 한 기업이 7년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고 삼성전자 역시 해당 기업의 지분 8%를 확보하며 운명 공동체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드디어 그 승부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지난 7년의 여정과 일본이 20년 넘게 기술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지금부터 면밀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이기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거인들이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걸까요? 우선 이 소재의 정체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바로 EUV,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웨이퍼 표면에 극자외선을 투사해 회로를 그릴 때 빛에 반응하여 문양을 남기는 일종의 감광액입니다. 비유하자면 반도체 회로를 인쇄하기 위한 특수 인화지라 할 수 있죠. 만약 이게 없다면 EUV 공정은 그 즉시 중단됩니다. 삼성이 수천억 원을 들여 ASML의 장비를 들여온다 한들 이 포토레지스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고가의 장비는 그저 거대한 고철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핵심 인화지를 전 세계에서 단 3기업이 독식했습니다. 일본의 JSR, 시네츠화학, 그리고 도쿄오카 공업입니다. 이 세 곳이 전 세계 EUV, 포토레지스트 물량의 90%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10%조차 다른 일본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 사실상 일본의 완벽한 독점 체제였던 셈입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정상을 노리든 TSMC가 애플의 물량을 싹쓸이하든 인텔이 차세대 공정을 서두르든 결국 일본의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 1회 분량, 즉 웨이퍼 한 장당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1억 원에 달합니다. 범용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보다 수십 배나 비싼 가격이죠. 게다가 JSR과 시네츠화학의 영업이익률은 47%를 상회합니다. 매출의 절반 가까이가 순수하게 남는 기이한 구조입니다. 이들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글로벌 반도체 산업이 창출한 부의 상당 부분을 조용히 흡수해왔던 셈입니다. 참고로 2023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반도체 업황 악화로 인해 연간 기준 4%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완제품을 만드는 삼성은 4%인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는 소재를 파는 일본 기업은 47%를 챙겼습니다. 진정한 갑이 누구였는지 숫자가 명확히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런 불균형한 구조가 20년 동안이나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진짜 원인은 기술, 그 이상의 장벽에 있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닙니다. 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와 같습니다. 삼성이 새로운 공정을 설계하면 그에 최적화된 전용 레시피가 별도로 존재해야 합니다. JSR은 삼성의 수십 년치 공정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생산 라인에서 직접 검증하고 수율을 확인하며 데이터 기반의 최적화를 이뤄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학 성분을 분석해 복제한다고 해결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비법과 노하우가 소재 자체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신규 업체가 진입하려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밑바닥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실제 가동 중인 양산 라인에서의 테스트가 필수적인데 삼성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섣불리 투입했다가 수율 사고라도 나면 수천억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쉽게 모험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일본산 소재가 다소 불만족스럽더라도 익숙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 독점이 스스로 생명력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선점한 자가 영원히 승리하는 견고한 판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구조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건 단순한 기술적 진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2019년 7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겨냥한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제한 품목은 단 3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까지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의 핵심 소재들이었죠. 일본은 안보상의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였습니다. 명백한 경제전쟁의 시작이었고 삼성전자 내부는 즉시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당장 보유한 재고로 얼마나 버틸지, 새로운 공급처는 있는지 긴급 점검이 이어졌으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는 고작 몇 달치 분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안 마련에 대해 누구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일본이 이토록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 줄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당시의 의존도를 수치로 보면 위기감은 더욱 실감납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일본산 포토레지스트 의존도는 무려 91.9%에 달했습니다. 나머지 8% 물량조차 기존 장비와 맞지 않거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사실상 100% 종속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연간 반도체 매출액이 약 80조 원 규모였는데 그 거대한 생산 라인에 운명이 일본 정부의 승인 한 장에 저당 잡힌 셈이었습니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일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JSR과 시네츠 화학 같은 소재 업체들을 설득해 공급을 유지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었죠. 세계 시장을 제패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의 수장이 소재 협력사를 찾아가 고개를 숙인 이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삼성전자의 연 매출은 300조 원에 육박했던 반면 JSR의 매출은 3조 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00배나 덩치가 큰 기업의 총수가 직접 날아가 제발 물건을 팔아달라고 애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본의 규모가 아닌 누가 핵심 기술이라는 진짜 열쇠를 쥐고 있느냐의 문제였죠. 그것이 2019년 여름 삼성이 마주한 민낯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드러난 것은 단순히 소재에 대한 높은 의존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훨씬 더 견고한 산업 구조가 자리 잡고 있었죠. 일본의 소재 산업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그 뿌리를 살펴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반도체의 제왕은 단연 일본이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등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 매출 상위권을 휩쓸던 시대였죠. 그리고 이 제조 거인들은 바로 옆에서 자국의 소재 기업들을 함께 성장시켰습니다. 소재 업체들은 실제 제조 현장에 깊숙이 참여해 공정을 공동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수십 년간 쌓인 노하우와 데이터를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며 한국과 대만이 제조 분야에서 치고 올라오자 일본의 반도체 제조사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바는 메모리 사업을 포기했고 NEC는 르네사스로 분할되었으며 히타치 또한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업은 사실상 패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소재 기업들만은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서 전체 그림을 조망해보면 매우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본의 반도체 제조가 쇠퇴할수록 소재 기업들의 입지는 오히려 더 독보적으로 변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조 주도권은 한국과 대만으로 넘어갔지만 소재만큼은 여전히 일본산을 고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데이터와 신뢰의 역사가 소재 품질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었으니까요. 삼성이 아무리 제조 기술력을 키워도 결국 핵심 소재의 주권은 여전히 일본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결국 수십 년에 걸친 공정 데이터의 벽, 양산 현장의 테스트 장벽, 그리고 수율 리스크라는 거대한 장벽들이 동시에 작용하며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봉쇄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견고한 장벽 안에서 JSR과 시네츠 화학은 무려 20년 동안 47%라는 경이로운 마진을 남기며 조용히 군림해왔습니다. 2019년의 수출 규제는 이 왜곡된 구조의 실체를 처음으로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시기에
한 중소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솔이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직원 수 200여 명에 불과한 이 소재 전문 업체는 충북 청주에 위치해 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차로 불과 20분 거리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들이 2019년 이전부터, 즉 수출 규제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미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수요가 보이지 않던 시절부터 홀로 고군분투하며 달려온 셈입니다. 연구진은 우리 기술로 이 소재의 벽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확신 하나로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의 반응은 지극히 냉소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아성을 고작 200명 규모의 회사가 어떻게 깨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뿐이었죠. 투자 유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술력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높은 현실적인 벽은 바로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포토레지스트는 단순히 화학적 합성에 성공했다고 개발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반도체 양산 공정에 투입해 안정적인 수율을 증명해야만 하죠. 결국 삼성의 생산 라인을 통과해야 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소재를 무턱대고 쓸 수는 없습니다. 수율이 단 1%만 삐끗해도 수십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공정이니까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테스트를 하려면 라인에 들어가야 하고 라인에 서려면 테스트 결과가 필요했죠. 이솔은 이 모순된 장벽 앞에서 무려 7년을 견뎌냈습니다. 외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자 아예 삼성과 흡사한 자체 테스트 시설을 직접 구축했습니다. 장비 하나, 들여오는데 수십억, 가동 한 번에 수억 원, 그렇게 축적한 실패의 기록만 수천 건에 달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유력 투자자조차 가망이 없다며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회의감이 팽배했다는 이야기가 업계에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핵심 기술은 영영 일본의 전유물로 남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 7년 동안 무려 1천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었습니다. 직원 200명 남짓한 중소기업에게 1천억 원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건 확고한 확신이었던 셈입니다. 마침내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솔의 지분 8%를 직접 인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이솔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습니다. 지분을 확보한 순간 삼성은 이솔의 성패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는 곧 실제 양산 라인에서 테스트할 기회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의 EUV 전용 라인입니다. 이솔의 포토레지스트가 처음으로 실제 양산 공정에 투입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실험실 환경이 아니라 실제 제품을 찍어내는 현장입니다. 여기서 합격점을 받지 못하면 지난 7년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현재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과 이솔 모두 보안을 유지하고 있죠. 다만 업계에서는 현재 일본 JSR 제품 대비 90% 이상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90%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반도체 세계에서 수율 1%의 가치는 연간 수백억 원을 오갑니다. 90%와 99%는 수치상으로 단 9% 차이라 해도 실제 매출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빠르면 이달, 늦어도 연내에는 최종적인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무엇이 바뀌게 될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쇠는 가격 경쟁력입니다. 현재 삼성이 JSR에 지불하는 EUV 포토레지스트 비용은 웨이퍼 한 장당 최대 1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솔이 공급망에 합류하는 순간 강력한 가격 협상 카드가 생깁니다. 독점 공급자 앞에서는 선택지가 없기에 가격 협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하나라도 생기면 그 순간부터 JSR도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반도체 업계에서는 2위 공급자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기존 업체 단가가 15%에서 20%까지 하락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매년 EUV 공정에 투입하는 포토레지스트 비용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단가가 15%만 낮아져도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쇠는 공급망의 안정성입니다. 만약 2019년과 같은 수출 규제 사태가 재발한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구조라면 결과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JSR이 끊으면 삼성 라인도 멈춥니다. 하지만 이솔이 자리를 잡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비상시에도 국내 조달이 가능한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이죠. 반도체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스마트폰, 자동차, 나아가 방산 장비까지 마비됩니다. 핵심 소재를 일본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건 산업의 심장부를 타국에 맡기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 열쇠. 이번 검증이 단순한 국산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이솔이 양산 라인에 진입하는 순간, 그때부터 독자적인 공정 데이터를 직접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JSR이 20년간 공들여 쌓아온 노하우를 이솔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 격차는 좁혀질 것이고 어느 순간 역전의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한번 열린 문은 다시 닫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JSR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2024년 국부펀드 JIC를 통해 JSR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부채를 포함해 약 9조 원을 들인 국유화 조치입니다. G7 선진국이 민간 소재 기업 하나를 위해 무려 9조 원을 쏟아부어 국가 소유로 만든다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국유화는 전후 일본 경제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결정입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조치입니다. 일본 정부가 현재 상황을 그만큼 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한국과 중국이 포토레지스트 자립화를 서두르자 일본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 국가가 직접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민간 기업인 JSR이 흔들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외자 유입, 인재 이탈, 기술 유출 등의 모든 리스크를 원천 봉쇄한 것입니다. 즉, 일본은 JSR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왜일까요? 민간 체제로 두기엔 보안상의 허점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자본의 간섭이나 핵심 인력 및 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죠. 실제로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일본에 숙련된 인재들이 한국이나 중국으로 이직하는 사례는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JSR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루입니다. 이 소재가 반도체 공급망에서 일본이 쥐고 있는 유일한 지렛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번 검수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죠. 수율이 기준치를 밑돌면 이솔은 다시 연구소로 돌아가야 합니다. 7년의 세월과 1천억 원은 그대로 매몰되겠죠. 그러면 시장에는 일본의 벽은 역시 높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퍼지게 됩니다. 그 여파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면서 다음 도전자가 나타나기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은 더 걸릴 것입니다. 그 공백기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현재 중국은 소재 국산화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이 EUV 포토레지스트 자립에 먼저 성공하는 순간 시장은 일본 독점에서 일중 양강 구도로 급변합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은 어느 쪽 소재도 안심하고 쓸 수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한일 한중 관계가 언제든 뒤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번에 실패하면 한국 반도체는 계속해서 소재 공급망의 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도 없이 말이죠. 그 사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미국이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하며 일본과의 소재 및 장비 동맹을 더욱 굳건히 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소재가 한국과 대만에 공급되는 현재의 구조가 나쁠 것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방국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되는 돈이니까요. 이런 구조가 고착될수록 한국이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정치적 입지는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포토레지스트 하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EUV 공정에 필요한 핵심 부품과 소재 중 한국이 자력으로 조달 가능한 비중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마스크부터 펠리클, 공정용 가스까지 모두 일본과 유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대 장비가 소재 하나 없어서 고철이 되듯 기초가 흔들리면 전체 공정이 마비됩니다. 결국 수율이 떨어지고 납기 준수가 어려워지면 신뢰를 잃은 고객들은 떠나가게 마련입니다. 결국 TSMC로 향하는 것이죠.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고전하는 근본적인 이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제조 기술의 격차뿐만 아니라 공급망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국산화 시도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문을 처음으로 열 수 있느냐의 싸움입니다. 이 문이 열려야만 다음 단계의 소재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반대로 여기서 무너지면 한국 반도체는 상당 기간 소재 공급망의 볼모로 남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투쟁은 끝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섣부른 낙관이나 의미 부여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양산과 공급이 이루어지고 데이터로 증명되는 순간까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7년을 버텨온 강소기업과 그들에게 명운을 건 삼성전자. 이 결판이 어떤 식으로 나느냐에 따라 향후 10년 한국 반도체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검수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소리 견고한 장벽을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년 독점의 벽이 다시 한번 확인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남겨주세요. 제가 깊이 있게 분석해 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